생활 습관에 반영된 상자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생활 태도에, 삶의 태도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라는 이런 기우, 그 다음에 의심, 결벽증, 이게 거의 피해망상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자유분방한 일을 하거나 이러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정압감이에요. 쟤들이 저렇게 막,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니, 여자애들이 자전거를 타다니, 막 저런 풍기문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거 자체는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저게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얘들이 뭐 범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깐깐하고 막 이런 병적인 성격을, 그런 이제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집에다가 만약에 하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젊은 여자 하인을 쓰면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서 그거를 또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늙은 남자 하인을 쓴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세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금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돼, 뭐 더럽히지 말 것, 뭐 떠들지 말 것, 이런 식으로 금지를 또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문제는 뭐야? 오지랖이 이제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근데 직업이 워낙에 교사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초중고든 대학이든 무릎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훈수 두는 거를 좋아하고, 그 퇴직한 어느 영문과 교수님 말대로 평생 이렇게 교탁을 등지고 이렇게 혼자서 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신데, 계속 이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훈시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학생들의 표면 같은 걸 문제 삼고, 결국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뭐야, 애의 그 행동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제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꼬발렌코라는 이름의 이제 교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름이 꼬발렌코잖아요. 요거 이제 우크라이나 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이가 이제 바렐카가 있는데, 이 바렐카가 노처녀인 걸로 나와요. 30살인가 이제 이런데, 우크라이나 출신임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게 되게 얘가 예쁘장하고 쾌활하고 웃음이 많고 이래요. 근데 이제 벨리코프는 뭡니까? 되게 음침하고 딱딱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려움도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둘이를 이렇게 되게 엮어주고 이제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 근대화된 대도시,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눈치 보고 하는 이런 정근대적인 이제 시골 소도시 예, 이제 그 생활상이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얼마나 따분해 하는지, 지루해 하는지, 이거를 또 체오프가 되게 강조합니다. 1년 12달 가야 이제 새로운 인물이 투입이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마땅히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무슨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벨리코프하고 바렌카를 짝지어 주고서 이제 너무 기뻐하고,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구야, 벨리코프는 계속 이제 걱정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결혼을 하면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야, 이 청혼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남일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이런 전근대적인 이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바렌카하고 벨리코프를 상대로 해서 캐리커처를 그려요. 그러니까 얼레 꼴레리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벨리코프는 이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꼬발렌코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교사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 이게 왜 점잖지 못할까, 그죠? 특히나 이제 여자가 그 당시엔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이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는 굉장히 점잖지 못한 그런 걸로,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건 것 같은데, 교사도 점잖지 못해. 이거를 이제 따지러 갑니다. 근데 이게 꼬발렌코는 그 전부터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벨리코프가 계속 뭐 하지 마라 그러고, 옆에 사람 피곤하게 하고 하니까 되게 싫은데, 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오누인데, 이 바렌카가 이렇게 발랄하고 쾌활하고 웃음이 많은 만큼이나 또 꼬발렌코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서 꼬발렌코한테 따지기 시작하니까, 꼬발렌코도 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막 되게 이제 괄괄하게 막 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벨리코프를 걷어차게 되고, 당연히 이제 벨리코프는 떼굴떼굴 계단에서 구릅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바렌카가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바렌카는 쾌활하고 웃음이 많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막 바렌카가 깔깔깔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소한 일로 벨리코프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쯤 뒤에 죽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리코프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는데 이 희비극적인 어떤 분위기, 희비극적인 정조에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초기 체오프를 얘기를 하면서 소개해 드린 관리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체오프식의 희비극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있는지 이제 느껴지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자 속에 인간에 표현된 이 상자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사실 도스토옙스키, 중기 후기 도스토옙스키가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얘기한 것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는데 체호프는 이거를 철학적인 관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미화하고 신비화하는 측면까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하성은 굉장히 부정적인 가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미화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 지하성을 담지한 인물들이 다 멋있게 그렇게 그려지니까 그거를 이제 신비화하고 미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체호프의 경우에는 이 상자성을 철저하게 희화합니다. 이거는 그냥 희화와 패러디와 완전히 그냥 그 휴밀리에이션이죠. 이제 굴욕의 이제 그런 가치로 이제 폄하하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벨리코프가 교사잖아요. 근데 앞서 나왔던 니키진보다도 자의식이 없어요. 니키진은 일기도 쓰고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이런 스메타나 단짐에 이런 거 나는 진짜 도망쳐버릴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자의식이라도 있고 일종의 자기 반성이라도 하는 인물인데, 이 벨리코프는 그 이후의 단계 그거조차도 안 내는 완전히 굳어버린 인물, 딱딱하게 경화돼 버린 인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자신의 상자성에 대한 이런 통찰, 자의식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벨리코프가 우스꽝스러운 인물인지, 이제 적어도 이제 이 그것을 통해서 상자성이라는 게 이제 그냥 짤 없이 그냥 재고의 여지도 없이 그냥 이제 부정적인 가치라는 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벨리코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인물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를 잠깐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와 보면은 벨리코프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부르킨인데, 부르킨이 이제 우리 학교에 이런 교사가 있었는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청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청자는 수의사입니다. 이반 이바노비치인데 체호프 소설 속에는 수의사 직업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쨌거나 이렇게 19세기인데 수의사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수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르킨하고 이반 이바노비치, 즉 교사하고 이 수의사가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냥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영지를 이렇게 사냥터를 이렇게 돌면서 오늘 좀 사냥을 하면 어디서 또 하룻밤 묵고 내일 또 사냥을 가고 이런 식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헛간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뚜르게네프의 초기작 중에 사냥꾼의 수기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귀족이라서 되게 좋은 데서 좀 잤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진짜 헛간에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뭐 시대가 조금 달라서 거기는 이제 19세기 전반기고 여기는 이제 후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체호프 인물들의 어떤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그 평민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킨이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벨리코프가 죽으니까 다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금지하는 사람이 없고 쓸데없이 간섭하고 막 까칠까칠하게 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집을 비웠을 때 어린이들이 느낄 법한 그런 해방감을 맛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유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극적인 요인이 개입을 해서 어떤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피곤하고 나른하고 이 진부한 우리 삶의 그냥 속성 자체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 1, 벨리코프가 사라지자 상자 2, 상자 3에서 또 다른 또 상자들이 나타났더라. 이런 상자 속 사나이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이 생길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벨리코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게 이제 신비화시키는 거, 미화시키는 건데,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소설처럼 하나의 히어로 영웅을 만드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반 까라마조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체호프 소설에 오면 그런 영웅성이 없어요. 이런 상자들이 널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이제 이런 거니까 어
네, 너는 그냥 듣보잡이야. 이제 이렇게 돼. 너 같은 연쇄살인범은 널렸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쇄살인범이 더 충격 먹는 넌 나쁜 놈이야. 이거는 욕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연쇄살인범은 원래 나쁜 짓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네 범죄에는 일말의 어떤 독창성도 없어. 오히려 이제 이게 그 연쇄살인범을 기를 죽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여기 이제 그 도스옙스키의 지하성에 비추어서 체호프의 상자성을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독특성도 없이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관성의 법칙에 이렇게 지배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혁명은 고사하고 어떠한 개혁도 이제 싫어하면서 이렇게 관성의 법칙에 이제 짓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이가 이제 아까 헛간에서 이렇게 같이 묵고 있다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 피우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바노비치가 비슷한 말을 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런 도시에서 갑갑하고 비좁게 살면서 불필요한 서류나 쓰고 카드 놀이나 하고 이러는 거는 상자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상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교훈적인 하나 이야기를 해주겠네. 그랬더니 부르끼니 이제 자기 자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이제 마브라라는 하녀 소리인데요. 이 마브라라는 이 하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촌장의 촌장집 그 헛간에서 자고 있는 건데 이 촌장의 집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뭡니까? 요 마을에만 한정된 그러니까 이 역시도 하나의 상자다. 이 마을이 상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상자 속의 인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편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풍경 자체는 이제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떠가지고 있고 시골에 이렇게 굉장히 적막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흐르고 헛간에 이제 두 남자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바깥에서 조용히 이제 마브라의 발소리가 들리는데 장조라기보다는 이제 단조의 음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르키는 지금 말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벨리코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바노비치는 계속 이 사람 얘기를 들었고 자기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떠들어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말이야. 자네가 이 기만을 참는다는 이유로 자네를 보고 바보라고들 부르지. 모욕과 굴욕을 참는 것. 자네가 정직하고 자유로운 사람들 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선언할 용기가 없는 것. 자네 자신도 거짓말하고 미소 짓고 그것도 빵 조각이며 따뜻한 방구석이며 별 가치도 없는 무슨 관직 나부랭이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부르키는 졸려가지고 이미 막 거물거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바노비치는 계속 더 떠들고 싶고 이제 담배가 피우고 싶든가 이래갖고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라는 이 이바노비치 수의사의 외침이 굉장히 절절한 만큼이나 이제 공소하게 들린다.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이제 조만간 이 세계의 작별을 이제 구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체호프가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이런 담론을 늘어놓다라는 표현으로 필라소스어가츠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어인데 그 필로소피가 들어가 있죠. 근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체호프가 희곡에서 인물들을 통해서도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필라소스어가츠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막음을 딱 해버리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에 나무딸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노비치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얘기가 전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사냥을 이제 다음 그 행선지로 간 다음에 이바노비치가 이제 얘기를 하든가 그렇고 사랑에 대하여 이거 나무딸기도 되게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하여는 다음에 묵은 집에서 그 하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일반론을 이제 도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작을 소자 써서 소삼부작 트릴로기아 소삼부작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형식 자체에서도 체호프가 항상 그 큰 소설을 쓰고 싶은 조금 열망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막 유기적으로 잘 엮이진 않아요. 그냥 옴니버스처럼 그런데 이제 상자 속의 사나이 요 구즈베리 나무딸기 사랑에 대화요. 요거 자체만으로 그냥 따로따로 봐도 혹은 따로따로 봤을 때 완성도가 더 높은 이제 단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는 어쨌거나 큰 형식을 항상 여기 요 세 소설을 묶어서 큰 형식을 이제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